안녕하세요.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정재훈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마 진화론자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뼈일 것입니다. 현생 인류의 뼈와 비슷하면서 현생 인류의 뼈는 아니라고 주장된 뼈 중에서 최초로 발견된 뼈이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에 비해 키는 작으나 두개골이 크고 쇄골이 길며 신체적인 내구성이 월등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네안데르탈인은 1856년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 후 유럽 지역과 유럽과 인접한 아시아 지역 70여 곳에서 500여 구의 유사한 형태의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해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되기 이전 단계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고 현생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1863년에는 네안데르탈인에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학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가 아니고 한때 이 땅에 살았다가 지금은 멸종된 유인원과 현생 인류의 중간 단계가 됩니다. 동식물의 학명은 분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가 만든 것입니다. 린네는 생김새를 기준으로 동식물을 분류하였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동식물을 서로 묶고 가까이에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동식물을 가장 작은 단위인 종이라는 단위로 묶고 비슷한 종그룹을 속이라는 단위로 묶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과, 목, 강, 문, 개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을 묶었습니다. 린네의 분리법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분리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물 분리법입니다. 린네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동물계, 척색동물문, 포유류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슬기 사람에 속합니다. 린네는 동식물의 이름을 그것들의 속명과 종명으로 불렀습니다. 현생 인류는 린네가 만든 분류법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호모는 현생 인류의 속명이고 사피엔스는 종명입니다.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에 사피엔스라는 아명을 하나 더 붙임으로써 호모 사피엔스와 현생 인류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종명은 주로 그 종의 특징으로 지는데 하빌리스는 손을 사용하는 것을, 에렉투스는 두 발로 서서 생활하는 것을, 사피엔스는 어느 정도 사고가 가능한 것을 나타낸 이름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현생 인류의 학명에 사피엔스를 2번 붙인 것은 현생 인류가 고도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은 두 발로 서서 생활했고 도구를 사용했으며 두개골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크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 현생 인류는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학명을 붙여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을 분리시킨 사람은 윌리엄 킹입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지능이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오늘날에는 사기로 밝혀진 배아 발생도를 그렸던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해켈이 네안데르탈인에게 현생 인류가 아닌 멍청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호모 스투피두스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비슷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생 인류로 분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뼈를 보고 현생 인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있을까요? 진화론을 전 세계로 유행시킨 찰스 다윈은 현생 인류 조건을 큰 두뇌, 도구의 사용, 직립보행, 작은 치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동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생각하는 현생 인류의 조건도 다윈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면경사각을 현생 인류와 유인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고 어떤 학자는 치열의 구조, 어떤 학자는 눈두덩이의 돌출 여부로 현생 인류와 유인원을 구분합니다. 고인류학계에서는 사냥이 가능한 조건들을 현생 인류의 특징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주로 이런 기준에 따라 어떤 뼈는 현생인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어떤 뼈는 현생인류가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을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따라 합법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진화론자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 흑인이 말하는 동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흑인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는 발생하는데 이 뼈가 현생인류의 뼈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면 이 뼈는 진화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발견된 때부터 이 뼈를 현생인류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진영과 진화의 중간 단계로 분류하려는 진영 간의 공방이 있었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일에는 학자가 가진 세계관이라는 과학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과학은 늘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어떠한 과학 외적인 요소들도 작용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과학 지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학 지식에는 과학 외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에 해석자의 세계관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현생인류일까요? 중간 단계일까요? 정답은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현생인류 아니면 중간 단계일 것입니다. 이 공방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까닭은 우선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뼈,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오래된 뼈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네안데르탈인을 중간 단계로 만들고픈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창조가 틀려야 하고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진화를 지지하는 중간 단계 생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바깥에서 출현하여 마지막 빙하기를 살았다. 소규모 집단 생활을 했다. 주로 육식을 했고 채식도 했다. 도구와 불을 사용했다.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에 비해 수명이 짧았다. 약 3만 년 전에 추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종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해석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해석이 변하면서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그림도 달라졌습니다. 1911년에는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지만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으면서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는 여전히 털은 많았지만 곧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2000년에는 입이 원숭이처럼 조금 튀어나왔지만 거의 현생인류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최근에 그려진 네안데르탈인을 보면 생김새가 현생인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이 바뀐 것은 창조론자의 노력 덕분이 아니라 과학 스스로가 그림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네안데르탈인은 유인원보다 현생인류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최근에 다시 주목된 것은 스웨덴의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가 네안데르탈인과 관련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종한 생물의 DNA를 복원하여 종의 진화 역사와 형질을 밝히는 학문인 고유전 체학을 정립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고유전 체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주로 뼈의 모양과 뼈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인류의 진화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보 박사에 의해서 고생물의 DNA로 진화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몰랐던 것이라기보다는 멸종한 생물의 DNA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과학자들은 고생물의 DNA를 쉽게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생물체의 DNA는 원래 염기가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게 쪼개지고 미생물 등으로부터 오염되기 쉬워서 멸종된 생물의 온전한 DNA를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페보 박사의 업적은 멸종된 생물의 DNA를 복원하는 나름의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연구는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현생 인류의 DNA가 이미 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DNA를 비교하면 현생 인류로 진화된 시점과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의 유전자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1에서 4%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페보 박사의 연구가 있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유럽 지역에 살고 있었고, 유럽에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승리하여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보 박사의 연구에 의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살던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미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유전자를 나누던 사이, 즉 교배를 했던 사이고, 그들이 유럽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진출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들과도 교배를 했습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는 인류의 진화사를 다시 써야 할 놀라운 연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진화가 사실일까요? 그의 연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연구에는 인류가 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의 관심사와 창조론자들인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데,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 어떤 이유로 중간 단계로 분류되는지가 궁금하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는 기정사실로 고정한 채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로 네안데르탈인이 유인원과 현생 인류의 중간 단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는 오히려 진화론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린네는 종을 동식물의 생김새로 분류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린네의 분류 체계를 어느 정도 따르면서 교배 가능 여부로 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배가 가능하면 같은 종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종으로 봅니다. 페보 박사는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서로 교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유전자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날 네안데르탈인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불리는 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유인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죽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된 당시에도 이미 네안데르탈인을 현생 인류로 분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안데르탈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현생 인류의 다양한 인종들 중에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만약 그 특징들을 현생 인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들의 기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 인류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고생 인류로 분류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해부학자 스트라우스는 만약 네안데르탈인이 되살아나 유럽의 지하철을 타도 주목을 끌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연구의 권위자인 에린 트린카우스는 네안데르탈인이 현대 인류에 비해 열등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특징은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순가 지역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은 조개와 동물의 이빨로 만든 장신구와 가죽 모자, 가죽 반바지,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고, 1995년 슬로베니아 동굴에서는 동물의 뼈로 만든 네안데르탈인의 피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네안데르탈인이 처음 발견된 19세기 말부터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들의 주장보다는 네안데르탈인이 유인원에서 현생 인류의 중간 단계라는 주장만을 듣고 교과서에 그들의 주장만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생 인류라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된 1856년의 유럽에는 진화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몽주의가 19세기에 무르익었고, 많은 신학자들은 과학을 이용하여 유럽의 정신이었던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생물 진화론은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화된 존재라면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가 됩니다. 생물 진화론을 단지 생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생물 진화론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생물 진화론이 서서히 유럽 사회에 확산되고 있을 무렵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되었고 3년 후인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성경과 같은 종의 기원을 출판하면서 진화론은 전 유럽으로 유행하게 됩니다. 현생 인류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네안데르탈인은 관찰 가능한 진화의 증거로 적극 사용됩니다. 진화에 의한 진화론을 위한 과학 외적인 요소가 네안데르탈인을 중간 단계로 만드는데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와는 다른 특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들을 어떻게 현생 인류와 같은 종이라고 진화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을 현생 인류로 해석할 창조학적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물은 변할 수 있다. 둘째,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크다. 셋째, 변화는 유전자 안에서 일어난다. 넷째, 환경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페퍼 박사는 최근에 셀지에 인간의 조건, 분자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리뷰 페이퍼를 올렸습니다. 다윈은 인간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페퍼 박사는 인간을 유전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준을 세우는 것,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기준대로 정의된 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윈이 인간을 진화된 존재로 정의하면서 가장 바른 삶은 어떻게든 오래 생존하고 많은 자손을 버티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페퍼 박사가 인간을 유전자로 정의하면 인간의 특징으로 정의된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이 아닌 존재로 판단되어 버리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해 인간은 리처드 도킨스가 표현한 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 전달체에 불과한 존재로 환원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페퍼 박사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완벽하게 복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가 완벽하게 복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개발한 DNA 증폭 기술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이지 절대 완벽하게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복원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DNA의 변화로 진화된 시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DNA 변이가 마치 시계처럼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제하고 시간을 계산합니다. 사실 그 방법 외에는 시간을 계산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DNA의 변이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진화의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DNA와 현생인의 DNA를 분석하여 추정하는 어떠한 시간도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적인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인간입니다. 그들은 유인원들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유인원이 아니라면 그들도 분명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